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갑니다. 홍정원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네.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읽기로 했는데요. 지난 시간 아주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에 앞서 비극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작가는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비극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슬픈 이야기 좋아하시는지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저도. 왜냐하면 성인 청취자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삶이 비극이기 때문에. 내가 TV나 네. 아니면 극장에서까지 슬픈 이야기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뭐 늘 예능 프로그램, 뭐 코미디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걸 좋아하지만 네. 그런데 저도 비극을 참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죠. 특별히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그 슬픈 이야기를 읽고 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 눈물이 쫙 나면 나도 모르게 한참 울고 나서 펑펑 울고 나서 그 뒤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네. 이분이 일종의 최초의 예술론이라고 할 만한 작품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시학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거기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카타르시스. 네. 이 비극이 인간에게 그런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극을 영어로 트레저디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비극이라고 하면 슬플 비자에 드라마 할 때의 극. 그래서 뭐 소로우 드라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는 비극 소로우 드라마가 아니고요. 이게 트레저디입니다. 트레저디가 원래 영어에 있던 말이 아니고 그리스어를 그대로 가져온 말이에요. 그리스어에서 트라고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트라고디아. 직역하면 염소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비극은 슬픈 드라마가 아니라 염소의 노래라는 거죠. 네. 이게 좀 이상하죠. 이 염소 이야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는 설은 뭐냐면 염소를 바치는 제사 행위의 일부로 이 비극 공연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을 바치는 건 네. 제물로 양을 바치는 이야기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네.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어떤 때 제사를 지낼까요? 사람들은 어떤 때 제사를 지낼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잘못을 용서받기 네. 위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네.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죠. 거의 모든 문화권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해의 시작,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풍요를 기원하는 네. 제사가 있는 거죠. 사계절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뚜렷하지 않다 하더라도 농경 문화권은 이런 계절의 흐름이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너무나 선명하게 구별해주는 어떤 현자의 시라고 할까요? 노래가 있습니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 들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매생이 높은 빌딩 죄송합니다. 봄에 무엇을 하느냐 파종을 해야 되는 거죠. 씨앗을. 씨앗을 뿌리려면 우리는 지금은 뭐 일기예보를 보고 예측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강수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네. 지금처럼 관계시설이나 아니면 수도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는 농사 짓는다라고 하면 다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물, 네.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비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인간이 농사를 위해서 비를 인위적으로 필요한 만큼 넉넉히 끌어오는 게 불가능한 시대이죠. 고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인간이 다 하고 준비를 마친 후에 남은 것은 신에게 기원하는 것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 또 그 고기 잡는 분들 바다에서 고기 잡는 네. 분들도 굿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업체를 새로 이제 아, 시작을 네.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판에서 작품을 제작한다든지 이러면 제작 발표할 때 이렇게 저와 닮은 동물의 머리를 이렇게 돼지 머리 하나 올려놓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 꽂고 막 절하고 네. 기원하고 하잖아요. 진심으로 그것을 믿어서라기보다는 무언가라도 기대고 싶은 인간의 네. 본성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그대로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그 일종의 제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물을 바쳤던 신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었습니다. 네. 제사의 주관. 그리스에는 신이 많았잖아요. 네네. 제우스도 있고 뭐 아프로디테도 있고 뭐 네. 헤라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디오니소스에게 제사를 지냈는가?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좀 독특합니다. 디오니소스는 그 포도주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를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고요. 네. 로마에서 라틴어로는 바쿠스라고 부릅니다. 같은 신을 다르게 부르는 거죠. 어떤 자연강장제 음료를 연상시키죠. 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바쿠스. 근데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기도 하지만 농경 또 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했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탄생부터가 이제 비범한데요. 네. 인간 여자와 제우스가 사랑에 빠집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바람둥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편의 바람기를 견딜 수 없는 헤라 여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신들이 항상 이 제우스의 바람기를 보면서 제우스와 사랑에 빠진 인간 여성에게 비극적인 최후가 가도록 뒤에서 많이 조장을 합니다. 제우스도 인간 여성에게 여신들에게 농간에 빠져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니 신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이 견딜 수 없어서 타 죽은 거예요. 제우스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보니까 그녀의 자궁 속에 태아가 있었던 거죠. 제우스가 이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태아를 끄집어낸 다음에 자기 몸속에 넣습니다. 허벅지를 쭉 찢어서 아기를 넣고요. 꼬매는 거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 허벅지에서 디오니소스가 태어납니다. 제우스의 아들로. 그리고는 여전히 제우스의 정실 부인 헤라의 미움을 받아서 여기저기를 막 이집트까지 막 방황하고 이러다가 온갖 그 고난을 겪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의 상징이 디오니소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계절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잖아요. 당장 우리가 지금 꽃이 만발하는 것만 보면 지금 벚꽃이 막 만발하고 있는 계절을 보면 생명력이 새롭게 싹 트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불과 한 2개월 전만 보면 나무에 잎사귀도 없이 앙상하게 겉으로 보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런데 초록색 순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다시 살아난 것 같다. 부활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파종의 계절인 봄이 바로 부활을 연상시키는 그런 계절인 거죠.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디오니소스에게 올 한 해 씨앗을 뿌릴 때 생명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풍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 이러면 낯서니까요. 네. 예배라고 해봅시다. 네.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 그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 설교만 바로 들으면 잘 안 오죠, 가슴에.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른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마음을 쫙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찬양팀의 악기 연주나 아니면 또 이 보컬들의 노래나 그리고 다 같이 거기에 맞춰서 막 노래를 부르다 보면 멜로디, 리듬 또 가사가 주는 감동 속으로 이렇게 쫙 젖어들다 보면 마음이 싹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앞서서 염소를 바치는 디오니소스 제의를 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카타르시스 얘기했었잖아요. 이 비극을 통해서 주는 감정의 정화 때문에 우리가 마치 부활절에 그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어떤 영화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이제 부활의 이제 감격으로 착 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순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창을 한 겁니다. 그 합창으로 시작됐습니다. 비극은. 네, 그렇게 해서 이 디오니소스 제2의 일부로 이 비극이 시작돼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 비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고대 그리스의 준비 찬양 혹은 이 부활절에 앞서서 부활절 예배에 앞서서 사람들 마음을 녹이는 음악적인 행사였으니까 고대 그리스의 부활절 칸타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비유가 정말 적절하네요. 네, 네. 확 와닿는데요. 예배 때 준비 찬양이라고 네, 얘기하셨고요. 부활절의 칸타타. 네. 자, 제2, 즉 종교적 행위의 일부가 오늘날 이 드라마의 원형인 비극이었다는 게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 예술하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같은 서사시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네. 비극과 서사시 중에 어떤 게 먼저인가요? 서사시가 먼저입니다. 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게 드는 것과 사람이 많이 드는 것, 즉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과 분업하고 고도화되는 장르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나왔느냐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네. 서사시는 시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네. 고대의 시인이라면 우리는 시라고 하면 눈으로 읽는 문학 작품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의 시는 시 혹은 시가 노래였던 노래. 거죠. 네. 그러니까 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쫙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콘서트라듯이 네. 단독 콘서트, 동무대를 펼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굉장히 장편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장르가 있습니다. 판소리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 전체를 다 완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재미있는 부분, 인상적인 부분들만 특정한 장소에서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들 또 혹은 가창자들에 따라서 가장 잘하는 에피소드, 가장 잘 다루는 챕터가 따로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서사시가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사시 이후에 서정시, 합창 서정시 이런 네. 것들로 이제 쭉 이어지다가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비극이 제2의 일부분 종교적인 네.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치 지도자들, 그 도시 국가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게 시민 공동체를 통합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지자체장들이 복지관, 평생학습관 이런 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네. 왜냐? 민원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거죠. 정치인들이 교회에 가서 선거철 돼서 교회에 가서 왜 인사를 하느냐?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뭔가 자신들의 통치 이념을 선전하기도 좋고 또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공동체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비극이 종교적인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네. 이후에는 정치적인 목적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정치적인 목적이다라는 건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의 개인의 목적에 휘둘릴 수도 있지만 시민 공동체의 통합이라는 그런 차원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민주주의 발달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비극인데요. 서사시는 혼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서정시도 처음에 혼자 하다가 합창 서정시라는 게 있었어요. 네. 비극도 원래는 그래서 합창하는 노래들 뿐이었습니다. 코러스라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코러스가 네. 거기서 나왔습니다. 합창단이 있었던 거죠. 네네. 코러스들이 서 있는 장소를 오케스트라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 네. 거기서 나온 거죠. 지금 그 장소에서 밴드가 연주하며 오케스트라가 된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이 마을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에는 동네마다 작게 염소 잡아서 제사 지내고 풍요를 기원하고 노래 잘하는 몇 명이 이렇게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을마다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연대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비극 경연대회, 합창 경연대회, 합창제가 된 거죠. 네네. 합창제가 됐는데 우리가 합창제 같은 것들 하면 이기고 싶잖아요. 이기고 싶고 그러면 노래를 아주 잘하는 정통파의 방식으로 노래를 갈고 닦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우리도 그 합창대 같은 거 보면 노래만 딱 단복 딱 말끔하게 입고 노래만 하는 거 말고 막 드레스를 입고 막 동작을 하고 스토리텔링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비극이 발달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냥 합창만 하는데 어떤 팀이 나와서 지휘자가 한 명 나와서 이상한 옷을 입고 멘트를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뭐야? 저거 이상한데 이런데 사람들 청중들은 색다르고 이해하기가 쉽고 재밌으니까 박수를 쳐주고 그 팀이 우승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너도 나도 각색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리고 한 명만 세우지 않죠. 배우가 2명이 들어가는 거죠. 배우가 2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포클레스 같은 작가는 2명은 안 된다. 왜냐하면
선과 악, 흑과 백이 너무 선명하게 나뉘어지면 이거는 작품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얄팍해진다는 거예요. 최소 3명은 있어야 된다.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중간에 때로는 이간질하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 3개의 기둥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포클레스가 현대 서양 드라마의 기초를 놓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도가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달하냐면 무대 장치로도 이어집니다. 그전에는 산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들이 산이 있었네.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딱 이제 배경이 바뀔 때 밤이 깊었네.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들이 밤이 됐구나 상상하는데 네. 뒤에 그림을 탁 걸어놓는 거죠. 깜깜한 배경에 달과 별이 떠 있는 밤이 깊었구나. 큰 산, 멋진 집의 그림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도 압도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나가느냐?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신이 쫙 강림하는 네. 이런 그 종합적인 예술 장르로 발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오늘날 클래식으로 치자면 오페라, 네. 또 파퓰러로 치자면 뮤지컬 이런 종합 예술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네. 소포클레스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리스 비극의 대표적인 작가는 누가 있을까요? 네, 소포클레스는 우리에게 워낙 유명한 네. 작가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또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네. 컴플렉스의 근원이 되는 작품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해져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리스의 비극 작가라고 하면 3대장이 있습니다. 네. 3대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 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렇게 3명이 있고요. 가능하다면 이 3명의 작가들의 대표작을 한번 다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명의 작가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굳이 이 비극을 읽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없죠. 무엇인가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 혹은 네. 읽어야만 하는 이유는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비극이 주는 이런 종교적인 제의로 출발해서 정치적인 사회 통합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쯤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비극이 갖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개별적인 작품을 다루면서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비극은 어쨌든 그 슬픈 결말들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슬픔이라는 것이 개인이 겪는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서 개개인이 겪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겪었던 그런 갈등이 있는가 하면 맥베스 같은 작품에서 보여주는 거대한 운명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극도 있거든요. 네. 그리스 비극은 후자에 좀 가깝습니다. 신으로 상징되는 운명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너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이 비극 작품들이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운명, 신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악, 죄는 휴브리스입니다. 휴브리스틱이란 말이 있죠. 오만함이 인간의 오만함, 신이나 운명 앞에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모든 비극의 원천이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하라. 오만하지 말라. 네. 인간의 가장 큰 악덕은 오만함이다라는 것을 비극이 가르쳐줍니다. 현대의 정신과 사뭇 상반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넌 뭐든 될 수 있어. 넌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정신은 결코 오만해서는 안 돼. 너는 겸손한 인간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이죠. 어떤 쪽이 더 좋은 인간을 만드느냐 저는 이 자리에서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신이 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와 동시에 오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운명 앞에서 겸허해져라 라고 하는 고대의 가르침도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극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책들을 하나하나 이제 소개할 때마다 주는 감동 그리고 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느낌은 오지만 이 질문 드릴게요.
누구의 작품을 가장 먼저 읽을 예정인가요? 순서대로 하자면 사실 아이스킬로스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제일 유명한 사람부터 읽어봅시다. 소포클레스의 작품. 네. 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가장 유명한 작품을 가장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지금 목사님을 네, 만나고 있는데요. 네, 네, 작품의 이야기는 네, 4월을 지나서 네, 그렇습니다. 만나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4월에 이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시간이 한 달이나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포클레스 전집을 구입하셔서 한 달 동안 작품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것들은 5월 달에 있을 우리 방송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그런 기대함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려운 작품이다 생각이 드신다면은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네. 이 작품 또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쉽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뒤에 네.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만남 기대하면서 오늘 소소한 책 읽기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홍정원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